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의 사회초년생 여자입니다. 저는 약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프로포즈를 받은 지 3달 정도 되어가니 정확히는 예비신랑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겠네요. 아니, 이젠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어요. 아무튼 제 나이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결혼을 빨리 준비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굉장히 컸어요. 조금은 불우했던 가정 환경도 큰 몫을 했고, 원래 성격도 굉장히 외로움을 잘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신분을 벗어 사회인이 되고 나면 최대한 빨리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파혼을 하게 된 걸 보니 괜찮은 사람을 신중하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나 봅니다. 이번 일로 상당히 많은 걸 배우고 느끼는 중이거든요. 이야기의 출발은 딱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졸업 직후에 운 좋게도 사회생활을 바로 시작했던지라 다른 취준생 분들에 비해서 취업 준비 기간이 짧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혼자 보내는 시간도 없이 바로 소속감을 가지고 단체 생활을 이어가는지라 하루하루 정신이 없었죠. 그맘때쯤 제 인생에 등장했던 예비 신랑은 저보다 나이가 6살이 많아서 이미 30대였던 그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참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어요. 마침 저에게 한 명의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 느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성인 남자가 사회 초년생의 시선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 정도의 경제력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건 상대적으로 아주 당연한 일이었는데 제게는 특별함으로 여겨왔다는 것을요. 생각해보면 예비 신랑은 저에게 생색을 참 많이 냈어요. 마치 이런 사람도 없다는 듯 내가 너에게 이 정도는 베풀었으니 너는 나에게 그만큼 상응하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예비 신랑과의 연애에서 제가 지켜야 하는 지침 정도로 생각하며 하나씩 맞춰가려고 노력했어요. 발이 편한 게 최고였던 저에게 스니커즈보다는 하이힐과 타이트하게 달라붙은 옷차림을 늘 강요하던 그 남자를 왜 저는 몰랐을까요? 예비 신랑이 원하는 여성상에 나 스스로를 맞췄다는 것을요.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 느꼈는데 저는 옷차림부터 말투, 성격까지 그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며 우리의 연애는 완벽하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서 자고 나서 바로 최고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각자 허둥지둥 씻고 출근하느라 서류 가방을 놔두고 가버린 예비 신랑. 저는 그날 오전 반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빨리 가지도 않아도 되었지만 혹시 이 사람은 중요한 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에게 연락을 했어요. 서류 가방 빠뜨리고 나온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출근 이후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서류 가방을 들고 회사 앞으로 가져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급한 거 없으니까 괜찮다며 그냥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대답에서 느껴지는 톤이 살짝 남달라서 그런지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희는 서로 휴대폰도 절대 보지 않고 생각해보니 개인적인 물품들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알겠다고 말하고 서류 가방을 살펴봤어요. 솔직히 업무적인 물품밖에 넣지 않는 가방이다 보니 오빠의 사적인 부분을 보고 싶었던 마음보다는 공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가방 속에는 갖가지 서류들과 회사 다이어리 그리고 노트북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다이어리나 노트북을 굳이 열어서 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장난으로라도 서로 핸드폰을 보지 않는데 굳이 열어본 것을 오빠가 알게 되면 기분 상할 것 같고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뢰를 깨는 거 아닐까 싶어서 서둘러 닫으려던 그때 노트북의 뒤편에 속주머니 속에서 뭔가 불룩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인지 서류 가방 입구 부분이 잘 안 닫히더라고요. 이건 뭐지? 하는 마음으로 속주머니 지퍼를 열어본 순간 저는 놀라 나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사적으로 매는 가방도 아니고 회사에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 속 주머니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여성용 기구였거든요. 보자마자 머릿속에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다른 것도 아니고 서류 가방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건지, 회사에서 나 몰래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건지, 말로만 듣던 오피스 와이프가 있는 건가?
아니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내가 혹시 세컨드는 아닐런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정말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가까스로 출근을 했고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퇴근 시간이 저보다 30분 늦은 예비 신랑이 정말 빛의 속도로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운전을 빨리 한 건지 평소보다 한 15분 이상은 빨리 도착하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내 가방은? 하고 묻는 그의 표정을 보았는데, 아, 이 사람은 자기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찾아온 거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서류 가방에 아무것도 없다면서 뭐 이렇게 급하게 찾아? 아니, 내일도 혹시 또 까먹을까봐 미리 차 안에 넣어두려고 그러지. 제 침대맡에 올려둔 가방을 보자마자 표정이 확 풀린 그가 웃으며 말을 하는데 정말 침이라도 뱉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보란 듯이 문제의 기구를 베개 밑에서 꺼내들었죠. 제 손에 들린 그것을 보자마자 사색이 된 예비 신랑.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정색을 하더군요. 내 가방 뒤졌니? 지금 오빠가 그게 할 소리야? 내 가방 뒤졌냐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지만 살아오면서 다른 남자친구들은 몇 명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했을 때마다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자친구들 역시 있었고요. 이 사람도 결국 똑같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는 눈이 확 돌았어요. 내가 오빠 가방만 뒤진 것 같아? 앞니를 잘 못 내다보는구나. 라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저는 제 방 책상에 올려둔 핸드폰을 낚아채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그 후에 폰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죠. 하지만 오빠는 그런 저를 뒤따라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어요. 순간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도 핸드폰 관리를 소름 돋게 잘한 건가 싶을 정도로 메시지며 갤러리며 통화 기록 이미 전부 깔끔하더라고요. 제 3자가 있어야 말이 되는 상황인데 그 제 3자의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약간 난감해지더라고요. 그렇게 30분 지났을까요? 저는 아무 소득 없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저를 본 그는 그 휴대폰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아는 표정으로 예비 신랑이 저에게 말을 했죠. 아무것도 없잖아.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너밖에 없어. 저건 내가 설명할게. 예비 신랑이 설명한 내용은 이랬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없고 그냥 이벤트처럼 저에게 한번 선물해 보려고 산 건데 막상 사고 나니 제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이벤트가 아니라 기분 나쁜 관계로 생각할까봐 자꾸 고민하느라 가방 깊숙이 넣어둔 거라고요. 휴대폰을 이미 살펴봤던 저인지라 그 말이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 들렸어요. 내가 너무 넘겨짚은 건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나 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물론 제가 몰래 열어본 점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평소 다를 바 없는 나날들이 지나갔어요. 그날도 다투다가 서로에게 지쳤고 다시금 알콩달콩하게 데이트와 결혼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저에게는 단짝 친구가 딱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에게만큼은 정말 미주알 고주알 모든 걸 공개하다 보니 얼마 전 카페에서 만났을 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크게 오해할 뻔했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의 반응은 사뭇 남달랐어요. 나도 완전 흥분한 상태여서 미안해하는 것도 없이 갤러리며 통화 기록이며 싹 다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지만 친구는 뭔가 갸우뚱한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카카오톡 말고 다른 메신저도 살펴본 건지, 라인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저는 카카오톡 말고 다른 메시지는 생각도 못했었죠. 왜냐하면 오빠 핸드폰 안에 페이스북은 없었지만 나인 메신저 프로그램은 있었거든요. 있는 걸 알면서도 왜 안 열어봤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 자고 있는 예비 신랑의 휴대폰을 다시 한번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제발 아니길 바라며 절대 아니길 바라면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다른 여자는 지금처럼 계속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살펴봤죠. 제 소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다른 메신저 어플 속에서도 다른 여자의 존재는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길한 느낌이 드는 단체 채팅방이 하나 있었죠. 왜 불길한 느낌이 들었냐고요? 그 방에 올라와 있는 가장 최신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전현 진짜 장난 아닌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어요. 제발 아니길,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길 생각하며 채팅방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야한 동영상들과 사진이 한가득 있었고, 저는 미친 듯이 내 얼굴이 올라와 있지는 않을까 스크롤을 올리고 또 올렸어요. 내가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세상은 너무 그런 일들이 흔하니까요. 정신없이 올리고 또 올려도 제 사진이나 영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본 사진, 영상들도 그냥 야동 사이트에 올라온 인기 파일인가 싶어서 갸우뚱거리던 찰나에 예비 신랑의 채팅이 보였어요. 얘가 너무 예민해서 손만 대도 갈 것 같다며. 내일 출근인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의 의심이 유난히 다른, 아니 선견지명이었다는 게 밝혀진 순간이었죠. 나 몰래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고 의심했는데 더 상상 초월의 현장을 발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분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순간이 닥치니 분노보다는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부터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의 채팅한 것도 모조리 캡처해서 저에게 발송해놨고요. 다음날 아침 제 이마에 뽀뽀를 쪽 하고 나가는 예비 신랑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어요. 분노가 아니라 공포심에 휩싸이다 보니 뭘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가 나가자마자 집안 곳곳을 살폈어요. 혹시 나 몰래 카메라도 설치한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결국 그날 회사는 연차를 쓰고 집부터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보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저는 새 집을 구했고 영문도 모르고 있는 그에게 지속적으로 오는 채팅방 캡처를 보낸 후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버렸죠. 화도 못 내고 마무리를 짓게 되었지만 이만큼 깔끔하고 마무리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친구가 살렸고 하늘이 살리려는 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비 신랑, 아니 예비 범죄자였던 그 인간에게 별다른 복수를 못했지만 그래도 저 잘한 거 맞죠? 완벽하게 이성과 같은 이성으로 돌아오려면 조금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은 저도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1년 전까지 사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었는데 책임감이 강하고 신중했습니다. 한눈에 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대화를 하다 보니 대화가 잘 통했고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사귀게 되었고 대화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할 정도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한동안은 말이죠. 하지만 전 그런 전 여친과 헤어진 뒤로 지금 다른 사람을 선뜻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네요. 너무 무서워서요. 전 여친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그 안에서 꽤 인정받는 팀장급이었죠. 저는 공기업 구직 중에 있었고 계약직에서 곧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하느라 취업이 늦어졌지만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자친구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늘 골칫거리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엄마 말을 잘 안 듣는다고요. 엄마 말 잘 안 듣고 제멋대로라고 그래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별 문제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았는데 집안에 골칫거리라고 가족들이 모두 여동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엄마가 결정하고 그대로 해야만 하는 것인데 여동생은 그렇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잘 파악했어야 했는데 제가 뭐에 홀렸는지 그때는 그냥 마냥 좋기만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판단력이 흐려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화 중 여자친구가 집안 분위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나이도 있고 한 1년 가까이 사귀니까 각자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 각자의 가족에게 인사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었는데
어느 날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로 했는데 전환이 되지 않은 것이죠. 당연히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회사에서는 기간이 잘못 계산되었다며 몇 개월 더 근무를 하고 전환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큰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고 말만 계약직이지 월급이나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기에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인정도 받고 있어서 몇 달 후 정규직 전환이 확정이라 큰 의미도 없었죠. 저는 그랬지만 전 여친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 여친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전 여친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기간 계산이 잘못될 수 있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며 제게 심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설득했습니다. 그래봐야 2, 3개월이고 그 뒤 전환이 확정적이라고요. 하지만 전 여친은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엄마가 절대 이해를 못할 것이라며 손톱을 계속 물어뜯더라고요. 전 여친은 무엇인가 불안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손톱을 계속 물어뜯는데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전 여친에게 제가 말했죠. 그럼 어머니한테 지금 말하지 말고 2, 3개월 후에 말하라고요. 그때쯤이면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말에 전 여친은 그럼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랑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난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라며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요.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전 여친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우선은 전 여친을 달랬습니다. 그날 그렇게 전 여친을 보내고 그 뒤에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넌지시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물었지만 그다지 말을 하고 싶지 않아 해서 저도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둘이 헤어졌냐고요. 친구에게. 무슨 말이야. 한두 달 후에 정규직 전환 발표나면 바로 결혼 날짜 잡고 결혼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친구의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정말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거리에서 제 여친을 봤다고요. 그런데 어떤 남자와 둘이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라며 약간 흥분한 상태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한숨만 쉬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전 여친을 소개해준 친구였으니 사람을 잘못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 여친을 뒤따라가면서 다시 확인까지 했던 것이죠. 저는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정말 잘 지냈었습니다. 전 여친에게 정말 잘해줬었거든요. 집안에 일이 있다고 하면 전 여친 부모님 모시고 같이 이동해주고 여동생이 전 여친보다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준비할 때도 전 여친 어머님 차에 모시고 도와드리며 같이 다녔었습니다. 전 여친 여동생 결혼 선물도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전 여친 여동생과는 많이 친해지게 됐고요. 전 여친 어머님 또한 저를 싫어한다는 느낌보다는 아 하나 생겼다고 매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곧 결혼만 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니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전 여친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물어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많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껏 공부만 하다가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었고 전 여친 또한 저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늘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나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두려웠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바보같이 그렇게 전 여친에게 확인도 하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새고 다음날 전 여친을 만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랬더니 전 여친이 잠시 당황을 하더니 나는 안 만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만나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어. 라며 또 손톱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만나라고 했냐고 했더니 상대방 남자가 7급 공무원이래요. 제가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되어서 어머니가 바로 그 남자를 소개시켜줬다는 겁니다. 본인은 만나기 싫었는데 엄마가 만나라고 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고,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네 마음은 어때? 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 여친의 대답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빠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엄마 마음이 곧 내 마음이야. 오빠를 좋아했던 것도 엄마가 오빠를 좋아해서 그래서 좋아했던 거야. 그런데 이번에 정규직이 안 되어서 엄마가 오빠는 안 되겠다고 하셨어. 라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전 여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그동안 나를 전혀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내가 좋다고 하니까 만난 거야? 나를 좋아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거야? 라고요. 그 말에 전 여친은 다시 손톱을 물어뜯으며 제 눈을 계속 피하면서 말했잖아, 좋아했다고. 엄마도 나도 오빠 많이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때 정규직 전환되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오빠 잘못이 커. 이게 뭐냐고. 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전 그런 전 여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전 여친은 그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가 7급 공무원이 더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 같으니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혔지만 그쯤에서 이미 전 여친에게 정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토록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제 마음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꿔놓았으니까요. 무섭더라고요. 전 여친과 전 여친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 가족들이요. 문득 결혼식 준비를 하던 전 여친 여동생을 차에 태워서 이동할 일이 있어 같이 이동하는데 전 여친 여동생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오빠는 우리 언니가 왜 좋아요? 오빠 좋은 사람 같은데 우리 엄마랑 언니 힘들지 않아요? 저는 가족인데도 가끔 힘든데. 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더군요.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만약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전 여친 엄마와도 같이 결혼을 하는 정말 괴이한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여친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엄마가 빨리 들어오라는 문자가 왔다고요. 저는 그렇게 전 여친과 그 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때 제 감정은 아픈 감정보다는 앞으로 제가 과연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 여친의 흔적을 모두 모조리 없애고 저는 얼마 후 이곳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가끔 전 여친이 꿈에 나왔는데 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무서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무렵 전 여친에게 전화가 왔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받지 말아야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받아버렸습니다. 잠깐 만날 수 있냐고 합니다. 바쁘다고 말을 했지만 회사 앞인데 잠깐만 나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왜 만났을까요? 제가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었네요. 회사 주변 커피숍에 있다는 말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전 여친이 보이는데 2달 사이에 많이 말랐네요.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무슨 일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볼 사이는 아니지 않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전 여친이 또 손톱을 물어뜯더니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만나면 안 되냐고 묻습니다. 아니,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일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정규직 전환되니까 엄마가 다시 만나래? 그랬더니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 카페에서. 아, 진짜 제가 전생에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오빠만큼은 나한테 헌신적으로 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자기 진짜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네요. 무슨 올가미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전 여친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단호하게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너네 엄마랑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런데 이 전 여친이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엄마한테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도 않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며 책임지라고 발악을 합니다. 쓰다 보니 무슨 공포영화 찍는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그런 전 여친을 두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렸죠. 저런 여자와 헤어지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그렇게 5개월쯤 지났을 무렵 우리가 소개해주던 친구가 전 여친이 그때 그 7급 공무원과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앞으로 나한테 그 여자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친구는 알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저히 못 참겠다며 전 여친 얘기를 딱 한 번만 하겠다고 합니다. 전 여친이 3달 만에 이혼을 했다고. 진짜 대단한 여자라며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하네요. 그렇네요.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 맞네요. 앞으로 조상님 제사에 정말 정성껏 참석해야겠습니다. 이런 부족한 저를 구해주셔서요. 아무튼 혹시 몰라 전 여친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무섭네요. 이런 저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부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